네, 이번에 이제 커뮤니티 부분, 정말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겨주셨고요. 전 여러분들의 그 질문의 수준에서 정말 내가 이 유튜브 채널을 정말 잘 만들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보람이 느낄 정도로 여러분들의 질문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선별하는 어떤 이런 과정도 참 어려웠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참여를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 마음으로 이번 Q&A 정말 영상을 잘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특히 이제 커뮤니티 부분에서 이 구름님께서 이렇게 질문을 해주신 부분이 있는데요. 세 가지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구름님, 운동하면 할수록 이제 불균형이 생기는데 참 이 불균형이라는 거는 운동 경력자가 되면 될수록 불균형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불균형이라는 거를 방치하게 되면 문제가 되지만 사실 그 근육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불균형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근육 자체가 일반인 분들보다는 상당히 강하죠. 또 이게 탄성도 있고 또 아울러서 이제 근력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균형은 사실 근육 자체가 스스로 그 균형을 유지하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자세를 유지해 주려는 그런 성질을 띄어요. 그래서 뭐 근육이 약해지면 문제가 되겠지만 근육을 가지고 있는 현 뭐 좀 강도 있는 트레이닝을 하시는 경력자 뭐라고 한다면 그렇게 불균형에 관련된 어떤 그 부분을 이렇게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만 이 불균형이 발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운동 전의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부분을 꼭 실시하는 게 좋은데 많은 분들이 과거에 스트레칭이라고 하는 부분을 스트레칭으로만 생각을 하셨거든요. 즉 무슨 얘기냐면 스트레칭을 관절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동작을 하는 스트레칭을 많이 진행했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관절의 유연성보다는 근육 자체의 유연성 확보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그래서 근섬유 자체의 유연성은 사실 근막의 유연성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지금서부터 불균형을 예방하고 불균형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영역은 바로 근막입니다. 이 마이오페이시라고 하는 이 근막을 스스로 이완시키는 즉 셀프 마이오페이셔 릴리스라고 하는 SMR이라고 이렇게 짧게 줄여서 얘기하는데 자가 근막 이완이라고 한국말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근막을 이완시키는 테크닉. 이 부분이 뭐 여러 가지 뭐 폼롤러를 이용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는 라크로스 볼이라고 하는 이렇게 조그만 그 공이 있어요. 이 공을 가지고 진행하는 방식도 있고 또는 소도구를 가지고 자기 근막을 직접 이렇게 자극을 줘서 그 트리거 포인트, 즉 그 통증 유발점을 이렇게 이완시키는 뭐 이러한 요령들을 이제 진행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물론 그 세라피스트들한테 그 뭐 손으로 도수 치료를 받는 어떤 이런 부분도 좋은 방식이긴 한데 사실 이제 이런 방식은 근육을 튼튼히 갖고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그 도수 방법을 이용해서 진행하시면 근육이 이완되면서 제 위치를 잘 찾아 들어가고 정상적인 그 기능적 발휘가 가능해져요. 근데 이제 몸이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그 도수 치료적인 방식으로 인해서 근육이 너무 이완될 대로 이완되게 되면 근육 자체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게 골격대를 지지해주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력 운동과 근육 강화 운동을 병행하시면서 이러한 그 도수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이제 그 스스로 자가근막적인 어떤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그 불균형을 이렇게 예방하고자 하시는 어떤 그런 계획을 잡으신다면 운동하기 전에 즉 웨이트 트레이닝 하기 전에 좀 시간 투자를 좀 하셔가지고 뭐 소도구나 이런 그 도구를 활용한 자가근막 이완 부분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자기 몸에 스스로 이렇게 진행해 보셔서 좋은 그 방식을 여러분들 스스로 루틴을 만들어서 진행하는 그런 요령이 필요할 것 같고요. 기회가 된다면 제 영상에서 제가 운동 전에 진행하는 그 자가근막 이완 방식을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참조하셔가지고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그 운동 전 그 자가근막 이완 방식에 관한 이론 자료로 또는 여러분들이 한번 따라해보는 그 실기 자료로 한번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그 답변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거북목
자세 그리고 근육과 관절의 움직임이 유연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선생님께서 먼저 자세 교정과 유연성 확보 후에 운동을 시작하는 걸 추천하시는지 아니면 운동을 하면서 고쳐 나가는 것을 추천하시는지 이게 사실은 이게 재활적 측면에 관련된 그 부분인데 먼저 자세 교정이나 유연성 확보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운동을 한다면 자세 교정이 안 좋은 자세 자체가 더 안 좋아지겠죠. 불균형 상태가 유지되는 거니까 뭔가 첫 번째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거의 뭐 이 두 번째 질문 내용에 있지 않을까. 먼저 그 운동을 하기 전에 근육을 강화시키기 전보다는 운동 그 강화시키기 전에 먼저 자세 교정 그리고 유연성 확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이라고 하는 근력 강화 방식을 이용해서 강화된 근육으로 인해서 자세가 유지되고 유연성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는 이렇게 메인테인되는 어떤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게 옳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뭐 세 번째는 좀 개인적 질문인데 뭐 해부학이나 생리학, 뭐 책 지필에 좀 생각이 있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좀 그 고전적인 그 책자로 뭐 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책자와 함께 요즘 뭐 그 인터넷북 같은 뭐 이렇게 이런 방식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더 영상도 추가하고 조금 더 요즘 그 미디어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을 활용한 뭐 이런 좀 그 부분, 그러니까 이런 걸 좀 계획해서 향후에 좀 한번 계획해 보도록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뮤니티 부분에 또 아주 질문을 많이 해주신 또 우리 한 분이 계신데 정민 님이 질문을 해주셨어요. 세 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 보디빌딩식 볼륨 트레이닝의 8에서 12회뿐 아니라 20에서 30회 이상의 저중량 고반복과 1회에서 5회의 고중량 저반복을 모두 다 활용해 다양한 각도의 자극과 펌핑을 이끌어내는 운동 방식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8에서 12회라고 하는 방식은 그 근육의 하이퍼트로피, 근육의 초과 발달이라고 하는 그 가장 이상적인 반복수가 8에서 12회고요. 20에서 30회 이상의 그 고반복인 경우와 또 1회에서 5의 고중량 저반복. 사실 이거 보면은 8에서 12회, 20에서 30회, 그 다음에 1회에서 5회라고 하는 어떤 그 중량의 다양성을 활용해서 운동하는 방식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이렇게 저한테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은 자극의 방식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이게 과연 한 운동 방식을 가지고 진행했느냐, 즉 프리웨이트 계열의 방식을 진행했느냐 또는 프리웨이트와 머신을 잘 섞어서 진행한 방식이냐에 따라서 조금 그 보디빌딩적인 그 측면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거든요. 다시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등 운동을 진행하는데 프리웨이트를 이용한 뭐 8에서 12회의 뭐 운동 방식을 진행하다가 뭐 예를 들어 1회에서 5회의 아주 높은 중량의 저반복, 이거 뭐 데드리프트와 같은 예가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또는 8에서 12회 같은 뭐 바벨 로우를 진행하다가 20에서 30회는 뭐 케이블 풀다운이라든지 이런 뭐 시티드 케이블 로우라든지 이런 머신 케이블 장비를 활용해서 이렇게 그 루틴을 진행해서 처음에 데드리프트와 같은 뭐 고중량의 힘든 운동, 뭐 반복수가 적은 이런 운동을 먼저 진행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중량을 떨어뜨려서 뭐 8에서 12회가 가능한 기본적 양증가의 뭐 바벨 로우라든지 뭐 티바 로우라든지 뭐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8에서 12회를 진행한 다음에 뭐 케이블 장비를 활용한 뭐 20회에서 30회 사이에 반복수가 많은 이런 종목을 마지막 루틴 순서로 배열을 해서 전체적인 루틴 구성을 했다면 굉장히 좋은 방식이 되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그 기구의 다양함이 없이 어떤 획일된 운동 종목, 단일 종목을 가지고 뭐 8에서 12회를 할 거냐, 뭐 1에서 5회를 한다든지, 아니 뭐 20에서 30회 뭐 저중량 고반복을 진행한다든지 라고 한다면 조금 그 뭐 보디빌딩식의 운동 방식으로는 조금 좀 다양하지 못한 자극의 다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디빌더다운
해당 목표 근육을 만드는 또 쉐입업을 얻는 어떤 그런 결과에는 좀 접근하지 못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질문이 그 충분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숙련자의 경우, 이건 숙련자라고 하는 그 전제가 붙었고요. 신장성 수축은 좀 빠르게, 단축성 수축 구간에서는 더욱 빠르게 운동 템포를 가져가는 것이 느린 템포의 운동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라는 부분에 대한 그 질문을 해주셨어요. 경력자인 경우에는 그 충분한 그 해당 근육의 데미지, 즉 마이크로 트라우마라고 하는 미세 손상을 일으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 우리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거거든요. 즉 저항성 훈련을 하는 건데, 그 미세 손상이라는 게 뭐냐면 근육 섬유를 미세하게 손상을 주는 거예요. 좀 이렇게 찢어 놓는 거죠. 어떻게 상처받은 근육이 회복하는 과정은 운동 전의 상태보다, 즉 상처받은 상태보다 더 회복되어지려는 초과 회복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초과 회복 과정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근육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이 저항적 운동을 할 때 해당 근육에 손상을 주는 게 제일 중요한 목적이고 가장 기술적인 테크닉이 많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운동을 수행하는, 즉 근육이 짧아지고 길어지는 이런 그 단축성 수축과 신장성 수축의 과정을 얼마만큼 통제하고 손상 근육의 손상률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을 사용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근육 성장의 속도가 빠르냐 느리냐 이렇게 결정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장성 수축은 사실 좀 느리게 가야 되고, 단축성 수축은 신장성 수축보다 빠르게 가야 되겠죠. 즉 느리게 저항했다가 빠른 속도로, 느리게 저항했다가 빠른 속도로 뭐 하는 이러한 그 템포를 유지하는 게 좋고, 만약에 이제 그 외국 그 프로 선수들도 약간 그 동작을 느리게 하는 선수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느린 부분에 대한 그 이론적 부분보다는 사실 약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근육의 손상률을 높이는 데는 유리하겠죠.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단축성 수축 구간과 신장성 수축 구간에 어떠한 리듬, 어떠한 템포, 그 다음에 조절 방식을 어떤 식으로 하여야 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즉 요약하면 신장성 수축은 단축성 수축의 속도보다 조금 느려야 돼요. 반대로 단축성 수축, 즉 근육이 짧아지는 이런 수축은 늘어나는 수축보다는 조금 빠르게 진행시켜서 근육의 손상률을 높이는 접근 방식의 템포를 유지하라. 이게 이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당 총 볼륨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운동 빈도를 많이 가져가는 루틴이 운동 빈도를 적게 한 부위를 완전히 털어버리는 뭐 근성장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인데, 볼륨이 같다라고 가정했을 때 운동 빈도를 많이 그러니까 트레이닝 볼륨이 같은 그 부분에 그러니까 운동 양은 같은데 이 운동 양을 주별에 2번 하는 게 더 좋으냐, 3번 하는 게 더 좋으냐, 뭐 4번 하는 게 좋으냐, 뭐 이런 질문 같아요. 근데 이제 이 트레이닝 볼륨이라는 게 우리가 트레이닝 볼륨, 운동량을 늘리는 방식이 2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는 사용 중량을 늘리는 방식이 있고, 사용 중량은 그대로 놔두고 속도를 붙여가지고 전체 루틴이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즉 휴식 시간을 짧게 가져가지고 그 뭐 1시간, 2시간 걸릴 운동 시간을 1시간으로 줄여버리는 뭐 이런 방식도 훈련 양이 늘어나는 방식이고, 또는 뭐 10회 반복한 무게가 뭐 100kg였는데 이걸 150kg 올려갖고 뭐 이렇게 세트 수를 많이 진행시키는 이러한 방식으로도 훈련량을 늘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가장 좋은 훈련 방식은 뭡니까? 사용 중량도 높이고 휴식 기간도 줄여서 소요되는 운동 시간을 줄이는 게 사실 제일 좋은 방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힘든 운동 방식이기 때문에 자주 하게 되면 그만큼 초과 회복이라고 하는 그 회복 상태를 얻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추천하는 어떤 그 분할법의 예를 들어보면
그 3일 루틴을 제일 추천해요. 그 3일 루틴을 추천하는 이유가 무슨 이유냐면 근육통이라고 하는 머슬 소네스, 즉 근육통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즉 근육통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손상받은 근육이 충분한 자극을 받았다 또는 자극을 받지 않았다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에요. 즉 운동한 후에 기분 좋은 통증이 느껴지는 어떤 이런 상태라면 그 근육 부위를 다시 운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좋지 못하죠. 어느 정도 약간의 회복 과정을 거쳐서 미세하게 손상된 근육이 일부 회복이 되고 다시 자극을 주어 그 손상률을 높이는 이런 접근 방식이 좋은데, 근육통은 사실 우리의 잔류하는 그 시간이 짧게는 24시간, 길게는 72시간 몸에서 잔류해요. 그래서 완전하게 사라지는 72시간을 기다리는 것보다는 약간 덜 회복되는 48시간 정도를 기다려 주었다가 다시 자극을 주게 되면 상처받은 근육이 더 상처받게 되고, 즉 깐 데 또 까고 맞은 데 또 맞는 뭐 이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손상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초과 회복률도 높아질 수 있고, 또 적은 운동량으로도 전에 운동했었던 동일한 운동 강도를 유지시킬 수 있는 이제 이러한 그 이점도 얻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 운동을 하신다면 적어도 한 근육 부위를 자극 주었다면 한 48시간 정도 후에 그 동일 근육 부위에 자극을 전달시키는 이러한 그 분할법을 사용하시는 것이 조금 더 효율성이 높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루꼴라님, 그 커뮤니티 루꼴라님의 질문인데, 예전에 그 분할 논쟁에 있어서 8에서 12회가 좋냐, 아니면 3에서 5회가 효과적이냐, 뭐 이런 부분에 관련된 그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게 그 근력을 만드는 위주에 갈 거냐, 또는 그 보디빌딩식의 근쉐입업이나 근육의 성장을 목표로 갈 것이냐, 바로 이런 논란 같아요. 그러니까 보디빌딩은 근력을 발달시키는 운동이 아니에요. 근력을 바탕으로 해서 근육의 모양을 바꾸고 그 바뀌어진 모양이 서로 균형과 대칭과 조화를 이루는 심미적인 요소를 경기적 요소로 요구하거든요. 즉 우리가 시합을 나가서 보디빌딩 순위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사이즈죠. 그렇다고 사이즈만 가지고 1등 할 수는 없죠. 사이즈도 있어야 되지만 근육의 선명도도 있어야 되고, 그 근육의 위아래의 조화와 균형과 앞뒤의 대칭적인 이런 부분, 즉 심미적 요소를 경기적 요소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운동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심미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루꼴라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3회에서 5회라고 하는 이 고중량의 저반복식 이런 방식의 운동을 진행하게 되면 스트럭처 자체가 힘이 세워지고 힘이 강한 그런 스트럭처를 갖는 그러한 신미성이 떨어지는 어떤 이러한 그 형태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8에서 12회라고 하는 이 개념을 조금 더 보디빌딩적인 그 방식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고, 중량을 선택한다면 3회에서 5회 이런 그 고중량이 아니라 8에서 12회에 가능한 그 서브맥스라고 그래갖고 최대하 부하를 이용해서 근육의 손상률을 높이는 쪽의 접근 방식이 좀 더 좋은 운동 방법, 그리고 좋은 중량의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미미님께서 질문하신 건데, 이 어깨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뭐 운동 방식, 그리고 회전근개 강화에 관한 그 뭐 운동이나 스트레칭이 있으시다면 뭐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이거는 어깨 충돌 예방에 관련된 뭐 그 로테이터리 커프, 즉 회전근개 방식의 강화적인 뭐 운동 방식이나 뭐 여러 재활적인 운동 방식에 관한 부분은 유튜브 검색이라든지 영상 검색을 해보시면 무지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어깨 충돌을 예방하는 운동 방식을 자기가 운동 방식 안에 포함시키고 있어야지만, 뭐 어깨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또 앞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운동 과정 속에서도 이 어깨 충돌을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는 자기의 운동 방식을 스스로 진행을 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특히 이제 가슴 운동 같은 어떤 이런 예를 들어드린다면 가슴 운동에서 어깨 충돌의 가능성이 제일 높은 그 방식이 바로 딥스죠. 즉 어깨가 이렇게 내외전시켜서 견봉화 공간이 매우 짧아진 상태에서의 딥스 동작은 사실 어깨 충돌 증후군을 유발시키기 아주 좋은 각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가슴 운동의 딥스 동작은 가슴 운동에서 제일 안 좋은 어깨 충돌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운동 동작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 다음으로 안 좋은 동작은 사실 플랫이죠. 그렇다면 이 플랫보다 더 안 좋진 않지만 그래도 지금 그 소개한 뭐 딥스라든지 플랫의 각도보다 그래도 가슴에 자극을 줄 수 있으면서 어깨 충돌이라고 하는 부분을 예방할 수 있는 가슴 운동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사실 인클라인인 거죠. 즉 어깨 관절이 이렇게 내외전되는 것이 아닌 외외전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운동 방식이 바로 인클라인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인클라인 계열의 훈련 방식을 진행할 때도 바벨을 사용하는 예가 있고 덤벨을 사용하는 예가 있을 거예요. 물론 머신을 사용하는 예도 있고. 근데 이제 머신이든 바벨이든 또는 덤벨이든 이 손의 모양이 제일 중요한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분들이 그 가슴에 관련된 그 프레스 계열의 훈련 방식 그리고 뭐 어깨에 관련된 프레스 방식의 그 훈련 방식을 진행할 때 손의 모양을 다 이 방식을 써요. 즉 오버 그립을 이용해 가지고 어깨 자체를 이렇게 내외전이 아니라 외외전 시켜놓고 하는 이런 경향을 많이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어깨 충돌을 예방한다기보다는 어깨 충돌이라고 하는 거를 발생시키면서 하는 프레스 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즉 오버헤드 익스텐션, 오버헤드 프레스 같은 거. 근데 중립 그립 안 하잖아요. 대부분 이 그립을 많이 선택을 하죠. 특히 덤벨 프레스도 마찬가지고 바벨 프레스, 그다음에 하다못해 머신 프레스도 중립 그립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이 상태의 그립을 이용해서 프레스를 진행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제가 뭐 올림피아 자격증 교육이든 또는 저의 영상 그 자료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데 중립 그립을 잡는 이유는 어깨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다라고 제가 이야기한 적도 있고요. 가슴의 영상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인클라인 부분에 관련된 설명에서도 분명히 인클라인이라고 하는 그 벤치프레스 자체가 다른 플랫 벤치나 디클라인 벤치보다 훨씬 더 어깨 충돌을 예방하면서 가슴 근육에 자극을 전달시킬 수 있는 요령이다라는 부분을 항상 제가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깨 충돌을 예방하는 어떤 운동 방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거지 어깨 충돌 예방을 할 수 있는 운동이나 다른 그 회전근개를 강화시키는 어떤 운동 방식 자체가 사실은 어깨 충돌을 더 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하셔가지고 어깨 충돌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조금 그 다른 운동 종목에 비해서 어깨 충돌이 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해당 부위를 자극 줄 수 있는 운동 방식을 루틴 안에 선택을 해서 운동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어깨 충돌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H님이죠. 지금 상체와 하체 이중분할로 운동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다중관절 운동과 단순관절 운동을 이제 섞어서 진행하는데 이게 이제 그 다중관절 운동 또는 하루는 단일관절 운동 이렇게 하루에 이렇게 몰아가지고 이게 제일 안 좋은 방식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가슴 운동을 하는 어떤 예를 든다면 가슴 운동에 뭐 벤치프레스 하고 그다음에 인클라인 프레스 하고 디클라인 프레스 하고 이걸 덤벨로 바꿔가지고 다시 인클라인 덤벨, 플랫 덤벨, 디클라인 덤벨 거기에 딥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케이블 플라이, 팩텍 플라이, 덤벨 플라이, 인클라인 플라이, 디클라인 플라이 이런 식으로 플라이 종목하고 프레스를 따로따로 이렇게 진행하는 이 방식이 제일 안 좋은 방식. 물론 숨 쉬는 것보다는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그렇지만 이왕 하는 어떤 뭐 운동이라고 했을 때 이것을 조금 더 효율성 있고 짧은 시간 근육의 강한 강도, 뭐 강한 훈련
그에 따른 훈련량의 증가, 요 훈련량을 가지고 주에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는 빈도를 맞출 수 있는 어떤 체력적인 회복 측면까지 고려를 해서 진행을 했을 때 많은 종목을 다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딱 자기 몸에 맞고 자기가 가장 느낌이 좋고 뭐 성장 가능한 그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는 종목을 어떻게 배열을 하고 그 배열된 운동 순서에서 어떤 조합을 가지고 해당 근육을 공략할 거냐라는 이런 그 전략적인 그 훈련 계획 또는 훈련 루틴을 구성하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을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 소개하고 있어요. 지금 뭐 등 운동 방식에서는 로우와 풀다운을 섞어서 진행해라. 뭐 가슴 훈련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 종목을 먼저 진행해서 선긴장을 주고 그 다음에 프레스를 진행해서 또는 반대 프레스를 먼저 진행한 다음에 플라이 종목을 이용해서 최대 펌프업을 유도시키는 이런 방식을 이용해라 라는 어떤 이런 그 팁들을 영상 속에서 계속 남겨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을 잘 참조하셔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실 때 특히 H님 운동하실 때 이렇게 몰아서 운동하는 이런 방식보다는 섞어서 운동을 하는데 어떤 부위에는 다중관절 운동을 먼저 진행하고 마무리적인 방법으로 단순관절 훈련으로 이렇게 루틴을 마무리 짓는 이런 순서의 배열이 필요한 근육 부위도 있는 것이고 또 반대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영상을 참조하셔서 한번 루틴을 구성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뭐 결론을 이야기 드리면 뭐 하루는 원데이 다중, 원데이 단순 뭐 이런 식의 훈련 루틴은 뭐 운동을 안 하는 것보다 분명히 좋은 결과는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좀 적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한조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등 근육의 발전을 위해 바벨로우나 덤벨로우를 진행할 때 무게중심이 발의 중심부에 있어야 하는지 앞쪽에 있어야 하는지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중심부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보통 이제 그 무게중심 자체가 사실 이렇게 되시면 돼요. 우리가 벤트오버 동작을 하잖아요. 그럼 벤트오버라고 하는 거는 몸을 앞으로 구부린 상태를 벤트오버라고 해요. 그럼 벤트오버가 될 때 우리가 무게를 들고 있기 때문에 이 무게는 어떻게 자기 몸 쪽으로 당기고 이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지는 앞으로 나가야 되겠죠. 즉 어떤 무거운 물체를 내가 앞에 들고 있으면 몸을 뒤로 하잖아요. 그리고 등에다가 어떤 무거운 물체를 짊어매고 있으면 몸을 앞으로 숙이죠. 이게 바로 이제 역학적인 관계인데 벤트 오버 상태에 허리를 지면과 이렇게 수평이 된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뭐 진행하는 데드리프트라든지 바벨로우라든지 또는 그 원암 로우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경우 벤트 오버 상태가 유지된 상태에서는 무게는 자기 몸에 자꾸 가까이 붙이려는 노력을 하셔야 되고요. 상지는 자꾸 앞쪽으로 이렇게 무게와의 중심을 위해서 앞쪽으로 이렇게 리잉시키는, 앞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주는, 몸을 자꾸 앞쪽으로 밀어주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 무게와의 어떤 상지의 균형을 이렇게 유지시키는 이러한 그 상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은 벤트오버의 진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만 코어의 중심도 잘 유지가 될 것이고 아울러서 높은 근력을 발현시켜서 그 해당 중량을 뭐 리프팅 한다든지 또는 반복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요령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발의 그 무게의 중심은 그 발의 중심부에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가슴 근육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벤치 프레스라든지 이제 덤벨 프레스를 진행할 때 이게 바가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수직으로 움직이는 게 좋으냐,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배 쪽으로 내렸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좋으냐라는 어떤 이 질문인데 요거는요 해부학적인 질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그 벤치 프레스 동작에서 이 팔이 움직이는 거는 어깨 관절에 있는 상완골이 회전돼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즉 이 상태에서 상완골이 가장 안전하게 견봉화 공간을 확보하면서 충돌이 발생하지 않게끔 프레스를 진행하는 방식에서의 내리는 동작은 약간 명시 쪽으로 내렸을 때 가장 어깨가 안전하죠. 어깨 관절 자체도 그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고 그리고 밀 때는 그냥 이렇게 배 쪽으로 미는 게 아니라 약간 위쪽으로 이렇게 밀어야지만 근육의 외상방적인 구조를 활용해서 전체 그 가슴 근육을 수축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습득 방식이 될 수 있거든. 그래서 내릴 때는 사실 약간 명치 방향으로 이렇게 내렸다가 올릴 때는 약간
그 명치의 위쪽, 가슴의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밀어야지만 가장 좋은 리프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방식을 선택하는 운동이 바로 파워리프팅이에요. 즉 파워리프팅은 가장 어깨 관절이 안전하면서 가슴 근육의 반대 근육인 등 근육의 최대 수축을 이용하여 가슴 근육에 대한 신전 반사를 이용해 높은 중량의 무게를 원 RM의 무게를 성공시키는 목적으로 하는 운동이 바로 파워리프팅이에요. 벤치프레스하고 완전 그러니까 보디빌딩 방식의 벤치프레스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해부학적인 상완골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한 내리는 동작, 발을 내리는 동작, 발을 미는 동작의 방식을 써요. 그렇지만 보디빌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파워리프팅 방식하고 다르죠. 아무래도 이제 사용 중량 자체가 원 RM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그런 방식의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손상 목적의 운동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에 원 RM에 가까운 무게를 선택하지 않고 1회에 가능한 반복 중량보다 훨씬 낮은 6에서 70% 해당되는 즉 8에서 12회가 가능한 이런 서브맥스를 사용하기 때문에 말씀처럼 바의 어떤 그 궤적 자체를 수직, 수평, 수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방식을 이용해도 경관절에 무리가 오지 않고 해당 근육의 그 좋은 가동 범위를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런 또 이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하신 그 부분에 대한 그냥 답변을 드린다면 가슴 근육 발전을 위해 벤치프레스, 덤벨 프레스를 진행할 때 바의 패스를 수직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상적인 부분은 보디빌딩 방식의 그 프레스 방식을 선택했을 때는 이 방식이 이상적인 방식이에요. 그러나 원 RM에 가까운 고중량을 그 리프팅하는 뭐 이런 방식을 진행할 때 예를 들어 우리가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피라미드 방식을 이용해서 1RM까지 또는 뭐 2, 3회 반복한 고중량까지 이렇게 벤치프레스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일 때는 조금 지금 서두에 설명드린 수직으로 움직이는 이러한 그 방식은 어깨 관절에 무리가 많이 가니까 파워리프팅 방식의 움직이는 그 방식을 이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방식을 좀 적절히 활용해서 고중량일 때는 파워리프팅 방식으로 그다음에 약간 저중량이고 손상률을 높이는 어떤 그런 목적의 반복일 경우에는 그냥 수직으로 움직이는 이런 방식을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하시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오늘 그 영상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아직 그 상완 2두근의 영상 자료가 아직 남아 있고요. 이 자료까지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이틀 격일제의 전신 루틴 부분에 관련된 영상 자료가 모두 이제 업로드 되는 거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 이틀 격일제를 이용해서 진행해 보는 어떤 그런 요령의 한 예로 영상 자료를 좀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영상 자료 후에는 Q&A 그리고 또 한번 요번에 3일 격일제에 관련된 운동 루틴을 또 한번 소개해 볼까 하고 지금 계획 중입니다. 또 3일 루틴도 한번 소개해 드리고 또 전신 루틴도 한번 소개해 드리는 어떤 이런 영상 자료를 지금 앞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영상에 직접 이렇게 질문을 또 남겨주시고 또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 남겨주시면 이 자료를 또 모아서 또 Q&A 또는 기회가 된다면 한번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만나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을 또 만들어 보도록 앞으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보디빌더 김준호 유튜브 채널 많이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때까지 여러분들 득근하시고 건강한 운동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